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심가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민요고요. 슬프고 근심하는, 근심 숫자예요.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가시면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세요. 근래 안부가 무녀하여 월도 사창에 첩한다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래 안부, 그러니까 요즘 요사이 안부를 무녀하라는 건요, 그 어떠한가, 요즘 그 사는 삶이라든가 형편 정도가 어떠하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월도 사창에 첩한다, 요 부분이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월도 사창이라는 건요, 예, 달빛 흐르는 창가에서 이 첩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예, 이 첩이란 단어는 바로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낮춤말입니다. 그래서 첩한다는 것은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화자가 남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첩한다는 것은 창가에 기대어서 한이 많다. 이게 얘기입니다.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첩한다는 한글로 보시면 이제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요. 이 한자를 잘 보시면 첩이라는 단어고요. 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의 정서 있죠? 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가시면요.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립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님의 화용이 그립다라는 말이 나왔죠. 나 어찌할까요? 안타까움이 나왔고요. 생각을 해보니 당신의 그 아름다운 용모가 그리워서 어찌하냐라는 얘기고요. 이 화용이라는 단어는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화한 화모, 꽃처럼 이제 아름다운 그런 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자, 요 문장은요.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이제 만약 나의 꿈속에 혼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의 꿈속에 혼의 자취가 있다면 이 얘기군요. 꿈속에 혼, 넋이 흔적, 자취가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행유적, 자취예요. 자취. 문전성로. 문전성로라는 것은 님의 집 앞 돌길이죠. 문 앞, 님에 있는 집 앞 문 돌길이 반성사다. 반성사라는 것은요. 반쯤은 닳아서 모래가 될 것이다. 그만큼 뭐예요?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보고 싶은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함이 지금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님과 만나는 일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서나마 계속 님을 찾아가서 님의 집 앞 돌길이 닳아 모래가 될 정도로 과장된 표현을 써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걸 하고 하실까요? 생각을 해보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오야 할까요?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된 표현으로서 간절하고 안타까운 시저화자의 그 정서를 좀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문장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옥봉이라는 사람의 자술이라는 한 시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술은 이제 스스로 진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또 다른 제목은 또 몽혼입니다. 몽혼. 그러니까 꿈속의 넋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술은 시저화자가 이제 꿈속의 넋 이야기를 하면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제목이고요. 이 몽혼이라는 것은 꿈속의 넋이라는 이 시의 소재를 드러내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님과 이별한 여인이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한 시고요. 꿈속에서 님과 만나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독창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1구에서는 자 1구는 이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래 안부를 묻는 것은 화자가 님과 이별한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 2구에서는 달 떠오르는 밤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빛에 하소연하는 거고요. 3구에서는 시상을 전환하면서 꿈속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4구에서는 과장법을 써서 그리움을 구체화한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이러한 표현 방식도 정확히 같이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저화자는 꿈속에서 어땠습니까? 밤마다 님을 만나러 길을 나서니까 만약 꿈속의 길이 흔적만 남는다면 집 앞에 돌길이 다 닳아 빠질 정도로
그 모래처럼 변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전한 거고요. 이 원래 시 한시고요. 칠원절구입니다. 이거 고백적이고 애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제재는 님과 이별, 주제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가정법을 활용했다는 거, 과장법이라는 거, 그리고 섬세한 어투,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섬세한 그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체념과 무상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 먼저 배우셨던 헌한설의 규원가와 또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규원가의 여인의 마음. 자, 강산불변제 봉춘이요. 님은 일거에 무소식이고렇구나. 자, 이 말은요.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봄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조죠, 대조. 일거무소식이다라는 것은 한 번 간 뒤로 아주 깜깜무소식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불변하죠. 계절의 순환에 따라 강산은 언제나 봄을 다시 맞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화자는 어떻습니까? 님과 이별에서 그렇죠? 만남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조죠, 대조. 대조를 통해서 님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강조된 것이고요. 이 시적화자는 시적화자를 향한 님의 영원한 사랑, 그렇죠? 영원한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대조를 통해서 님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고 시적화자를 향한 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 말의 의미는. 자,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동동에 보시면 왜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절은 변화하는데 또 꾀꼬리 새는 다시 오는데 나는 혼자다 막 이런 식으로 대조를 쓰면서 자기의 어떤 정서를 강조할 때 그런 표현들도 이 대조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 세월 가는 것 서럽다. 서럽다. 이 서러움의 정서가 직접 나와요. 나 어찌할까요? 체념하고 있죠. 인생 일장은 춘몽이다.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공명이 꿈밖이로구나. 일장춘몽이라는 말은 한바탕 봄의 꿈, 즉 부귀영화, 인간의 어떤 부귀영화가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 공명이라는 것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 길에 올렸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허무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찌할까요? 추야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곡이 다 피었구나. 추야공산은 이제 가을밤 사람이 없는 산속입니다. 그래서 날 저문 날에 모란 황곡이라는 것은 이제 꽃이죠. 모란 꽃, 노란 국화. 이 꽃이 피어날 정도로 시간이 벌써 흘러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님과의 제의를 확신하는 계기는 아니다. 조심하세요. 확신하는 계기는 아닌 겁니다. 단지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찌할까요? 계속 반복하면서 체념의 정서, 그렇죠?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는 거고요. 운율과 함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 동룡의 달 솟아온다. 일락서산이라는 건요. 해가 서산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뭐 일락함지, 일박서산, 서산 낙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월출 동룡이라는 건요. 달이 동쪽에 있는 고개 위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일락은 해가 진다는 거고 월출은 달이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지금 어떻습니까? 한자어와 순 우리말로 중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 자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지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너무 비약하시면 안 돼요. 님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단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거다. 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세월 가는 것 아연하여 나 어찌할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아연이라는 건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또는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니까 이 사람의 화자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서와 태도를요. 그렇죠? 예. 그다음 세 번째에서 이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나옵니다. 친구가 본파는 남이련만은 어이 그다지도 유정탄 말이요. 이 말은 본파는 이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원래는 남이지만 어찌 그다지도 유정이라는 건요. 인정, 감정 이런 거군요. 유정하단 말이냐. 응?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 그리워서 나 어쩐단 말이냐.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세에 대한 한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변 양류는 사사록이요 무릉도화는 점점 홍이로구나. 자, 이건 뭐냐면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줄줄이 녹색이요. 줄줄이 녹색이요. 무릉도원의 복숭아꽃은 점점이 붉어지는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 사사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이에요. 임의롭지, 평화롭지, 마음이 편화롭지 못하여 나 어찌할까요? 편하지 않은 그 불편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사,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난사로다. 난사 중에 겸난서라구나. 그렇죠? 예, 굉장히 반복법을 쓰면서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 잘 살아볼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화자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복법을 써서요. 그렇죠? 네, 영탄법과 반복법.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3페이지 가시면요. 청포로 일상만리선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추로구나라는 한자어가 나왔는데요. 청포로 일상만리선이라는 것은 청포를 입고 푸른 도포를 입고 만리를 가는 배에 오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동정여천이 파시추다라는 것은 동정호에 이르니 물빛이 하늘과 같아 물결이 가을을 알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절적 배경이 나왔죠. 가을이라는 거를. 생각 사사로 생각할수록 마음 뜻대로 못하니 어찌 산단 말이요.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번째 보시면은 이제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이 나오고요. 서러움의 정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천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대조가 나왔죠. 영탄과 함께. 그러니까 산천의 풀과 나무는 젊어만 가는데 인간의 청춘은 쉽게 늙어만 간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네요.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로 나 어찌할까요? 자, 6번째 내용 가시겠습니다. 밤에 느끼는 이제 슬픔과 원망이 나옵니다. 아, 자기야 우지를 말아라.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은 이제 새인데 울지를 마라. 울 것이면 너 혼자 울지. 왜 같이 울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죠. 여간 한등 잠드는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간 한등이라는 건 여간의 차가운 등불 아래 잠드는 낮까지 왜 깨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잠든 화자를 깨우는 자체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님을 떠오르게 하는 직접적인 매개체다 이렇게 해서 또 비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왜 이건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푸실 때. 그래서 이 자기는 편안히 잠든 화자를 깨울 뿐 님을 떠오르게 하는 직접적인 매개체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화자가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자, 7문단에 가시면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고요. 슬픔을 잊으려 놀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고 싶은 마음이 나오죠. 무심한 기차야. 응? 소리 말고 가거라. 응? 아니 나던 님 생각 저절로 나게 만드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춘 홍안을 애연타 말고 마음대로 놀자. 마음대로 놀자는 말 나왔죠. 청춘의 혈색 좋은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애연은 슬프고 구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마음대로 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움과 슬픔을 잊고 마음껏 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갈래는 서도 미녀, 평안도의 대표적인 미녀고요. 인생의 허무함,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내용이고요.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애틋한 심경입니다. 그래서 애상적이고 격정적입니다. 감각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편상 특징이 하시면 첫 번째 님과 친구가 나오죠. 상사의 대상입니다.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놀자. 결국은 놀자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뭐한다? 근심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 신음의 그 방홍시에서는 근심을 뭘로 풀었어요? 노래로 풀었죠. 노래. 그렇죠? 여기서는 뭡니까? 놀이로 푼다는 거.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자,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근심 상사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는 것으로 인한 근심, 즉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정화자는 인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임의 소식조차 모르고 있는 가운데 세월만 흐르고 있다. 그렇죠? 노랫말은 이제 시조와 마찬가지로 초장, 중장, 종장이 3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구가 반복되고 통사구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니 나 어이 할까요?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4페이지 가시면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조됩니다. 대조예요.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색채 대비입니다. 색채 대비. 그렇죠? 색깔 나오죠? 녹색, 붉은색 이렇게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이제 자기입니다. 자기.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냥. 과장과 영탄법입니다. 과장과 영탄법. 그러니까 문정성노는 방에서 로구나 이런 장면.
또 대조와 대꾸가 있죠. 이 부분, 산천 초목과 인간의 청춘 이런 부분에서 대조 대꾸가 있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한문투의 문장 여기 보시면 뭐 금방 느끼시겠죠. 한문투 문장 사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상 특징을 정리하셔야 돼요. 또 시정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있는데요. 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습니다. 그렇죠? 첩한다, 서러워 이런 것들.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워나 어이할까요? 이런 것들.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 뭡니까? 서러워나 어이할까요? 세월 가는 것 이런 것들. 신세한탄 뭡니까? 어떻게 산단 말이요. 인간의 청춘 늙어만 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렴구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후렴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후렴구에서는 이제 민요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각 사설의 각 연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후렴구인데요. 후렴에서 의문의 형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화자의 근심을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 그렇죠? 의문형음이죠. 후렴이 연과 연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줍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이 달라졌음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이 작품에서. 그래서 1년이 이미 안부를 묻는 상황이라면 2년에서는 꿈에서 님을 찾아가는 가정적 상황이라는 상황이 완전히 전환됐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후렴이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되기도 하고 유사한 구절로 변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각 연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설부의 상황과 다양한 정서를 정서로 집약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그러니까 이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사설부의 상황과 다양한 정서가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부사시사라든가 고려가에 보시면 우리 후렴구 나오잖아요. 그 부분과 잘 비교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독립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각연의 사설부는 다양한 정서가 표출되고요. 후렴에서 이런 장면들 집약됐다는 거예요. 그립다, 서럽다. 그렇죠? 그 민요에서 사설부의 정서가 구체적이고 일시적이라면 후렴부는 어때요? 지속적이면서 집약적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사설부와 후렴부의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후렴은 한 단어만 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단위 정도의 길이고요. 수신가는 행단위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후렴에서 무의미한 소리나 말로 된 것이라든가 유의미한 말로 된 것이라든가 그들이 섞인 것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후렴구는. 근데 수신가는 어떻습니까? 무의미한 음성 상징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유의미한 말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이 후렴구.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민요의 적층 문학적 성격을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적층이라는 건요, 이제 오랜 세월 쌓이면서 내용이 약간 첨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평안도 민요 이 수신가는 수많은 이형, 다른 형태의 그 노래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전되다 보니까 인생무상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주제의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래하는 사람에 따라 사설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되거나 내용이 다르게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기도 해서 이형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시에서 차용한 부분은 바로 여기 아까 설명한 몽원이라는 한시 있죠. 이런 작품. 그 다음에 당나라 시인 고족의 제야작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한문투의 혼합적 사용. 자, 한문투가 지금 많이 나왔죠. 한자어와 한글하고 혼합적인 사용이 나왔고요. 상투적 표현. 늘상 일반적으로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요 논매기 노래에서도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수신가라는 다소 한자가 많아서 난해한 그런 작품을 공부했고요. 이럴수록 반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대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혼자서 원문을 보고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추천까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